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곳이 전망이라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예. 그 소위 말해서 폭락론자도 있고 폭등론자도 있고, 근데 이건 너무 이제 나누는 것 같고, 부동산 시장의 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유로 올라갈 것 같아. 왜냐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을까 그랬죠. 예. 우리가 시장을 봐야지. 그렇죠. 저는 무조건 올라갈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내려갈 거야라는 당위성은 사실은 그거는 정치죠. 정치인들이야 나는 이런 정책을 펼 거야라는 희망과 이상을 가지고 정책으로 실현하는 직업이고, 우리는 시장 상황을 보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수급이라든지 경제, 그렇죠. 심리도 금리, 보고. 정책, 예. 심리를 보고 예.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 아니야 내려갈 거야라고 전망을 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제 왜 상승론자 아니냐라고 하는데, 집값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상승론자는 아니고요. 예. 그럼 떨어질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떨어질 포인트를 찾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죠. 재료가 잘 없습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뭔가 하락에 대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뭐 크게 줄어들고 예.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살고 싶어 하니까. 살고 싶어하고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대학교와 좋은 주거 인프라와 네. 서울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서울에만 몰려있기 때문에 수요는 과잉이에요. 여전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앞으로 보는 더 거고. 심해지죠. 이게 문제인데, 과거에도 서울이었는데 이게 더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 왜냐하면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 지방도 굳이 좋았어요. 지방 부심이 있었다니까요. 저도 이제 지방 출신입니다. 어디세요? 제 고향이 전 포항이에요. 포항이시구나.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모여 있는 비평준하니까. 비평준하니까 친구들 중에 서울대 가는 친구는 가요. 대한민국의 서울대는 하나니까. 그렇죠. 근데 나머지 연세대나 고려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나 이런 데 갈 친구들이 그 당시 왜 서울을 가지? 부모님 힘들게. 차라리 경북대나 부산대나. 부산대로 가게 되면 등록금도 저렴하고 학교도 좋고 취직도 잘 학교도 되고. 좋고 주거비도 줄어들고 그쵸. 집하고 가까우니까 예. 라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없어졌습니다. 다 인서울입니다. 지방에는 학교가 2개밖에 없잖아요. 지방대학교와 지방대 의대. 좀 슬픈 현실인데, 아 너무 슬프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젊은 친구들이 다 인서울을 합니다. 아 좋은 일자리가 다 있으니까요. 예. 우리 지금 스마트폰 뭐 우리 애플도 쓰지만 예전에 삼성, LG는 지금 없어졌으니까 예전에 애니콜 기억나시나요? 아 애니콜 있죠. 네, 추억의 애니콜. 애니콜 공장이 경상북도 구미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다 옮겨갔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애니콜 공장이 구미에 있을 때는 구미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LG전자도 구미에 있었는데 맞아요. 다 해외로, 중국, 베트남, 또 현대자동차는 인도로도 가죠. 최근에 반도체는 미국으로도 맞아, 가죠. 맞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미가 옛날에 그래가지고 원룸 단지가 제일 전국에서 잘 돼 있고 그렇죠. 임대가 잘 돼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도 거기 한번 갔다 강할 뻔했거든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공실이고. 중소기업들밖에. 에. 일자리가 있어도 맞아.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의 일자리인데, 대기업의 일자리가 다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맞아. 모든 본사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을 합니다. 프로야구처럼 본사 대기업들 프로야구 연고지 있으면 본사도 그 연고지로 지역으로 옮겨라. 가라. 어. 라는 게 제 생각인데 안 가겠죠. 안 가겠죠. 네, 안 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서울은 수요 과잉인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을 좀 보게 되면 네. 양극화잖아요. 이제 자산 격차가 벌어져요. 갑자기 막 쫙쫙쫙쫙. 서울은 쭉쭉쭉쭉 올라가죠. 빌딩 가격도 올라가지만 아파트 가격이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 말도 안 돼요.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네. 3배가 뭐야? 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5배 정도. 10년 전에 송도에 집 산 사람이랑 반포에 집 산 사람이랑 그래프가 떴는데, 송도는 그대로고 반포는 몇 배가 올랐지? 하여튼 뭐 30몇 억이니까요, 기본이. 한 5배에서 5배, 6배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15억 이상 아파트들 그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지방은 오히려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의 자산가라고 하시는 분들, 한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예. 10년 전에 10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부심이 땅땅거리죠. 서울의 100억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지방의 아파트 뭐 2, 3억짜리 있는 동네에서 10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이제 뭐 유지 소리 들을 정도였는데, 그분들의 자존심이 뭐냐면 10년 전에 나 이거 팔면 강남 아파트 5채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압구정 그 한 채도 못 100억이 사죠.
70억으로 떨어지고요. 네. 강남은 5배가 올랐습니다. 100억씩 하더라고요 지금 진짜. 압구정 한 채도 못 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10년 후의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줄어들면 쫄아져야- 괜찮은데 예. 차이가 더 벌어질 벌어질 것 것 같으니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지방의 자본이 유입이 됩니다. 이제 아. 서울은 자본 유입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급은 부족하죠. 예.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 맞는 수급 불균형 때문에 지금 서울이 가장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정부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 97 대책에서 아쉽게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뭐지? 135만 원 착공? 이거 뭐야 이거? 착공이 근데 그 이게 5년 뒤잖아요. 뭐 5년 내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6년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도 2029년 정도에 입주하거든요. 그렇죠. 착공을 해도 해도 한다는 보장도 없고, 없고. 유일하게 확률이 높은 게 3기 신도시 같은 택지지구인데 네. 어디 있어요? 3기 신도시가? 이제 또 이제 경기도, 예, 외곽에 인천에 있죠. 있다라고 지금 느끼는 문제는 거죠. 서울인데. 서울이에요. 서울도 한강 벨트. 음. 강남 3구, 용산구. 그다음 광진, 마포, 성동 이런 데들. 그렇죠. 강동. 마포, 성동, 강동, 예. 광진, 뭐 동작. 예. 경기도는 과천, 판교, 분당까지. 분당까지만 올라갑니다. 음. 돈이 불안하니까 예전에 안 불안할 때는 내가 굳이 뭐 나는 일산에 살아도 괜찮고 수원에 살아도 괜찮아. 맞아요. 예. 부산에 있어도 좋아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자산이 있는 분들이 이제 쏠림 몰리는 현상이 거죠.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그냥 뭐 워낙에 말씀 잘하시고 재밌게 하시니까 저도 막 빨려 들어가고 듣고 있는데 이게 시장의 지금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질문을 이게 드렸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그쵸. 말씀드려요. 예, 구조적인 시장의 문제와 지금의 상황과 그래서 네. 서울은 집값 잡기 쉽지 않겠구나. 않겠구나라는 게 대전제가 지금 잡혀 있는 게 네. 안타깝지만 현실인 거잖아요. 네네 받아들여야죠. 그러면은 97 부동산 대책이란 게 나왔어요. 나왔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요일 날 나왔으니까 저희 이제 기자들은 일요일 날 정책 나오는 거 되게 좀 처음 보는 거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짜증 납니다. 일요일날 막 전화가 옵니다. 아, 근데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일요일 날 계속 전화하고 아니 인터뷰 쉬는 해달라고 날인데 그러고 계속 전화가 오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소장님? 저 같아도 전화할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기자면. 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최부심님 네. 계시잖아요. 네. 최상욱 대표. 최상욱 대표 그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이 안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인데 네. 그분조차도 이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네. 네. 문제가 그러면은 있다라고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못 준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네.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대책이 2개나 나왔죠. 627. 627, 그건 666이죠. 666. 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야 대출 6억까지만 받아. 어? 6억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집값이 30억이어도 소득이 30억이라도 6억밖에 안 나와? 그렇죠. 맥시멈이. 일단 신선한 충격? 어. 이거 뭐야? 그때 놀랐죠 많이. 이거 뭐 깜짝 놀랍니다. 약간 신의 한 수 약간 얘기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일단 좀 충격적으로. 요법은 네. 성공해요. 이거 네네. 뭐지? 6개월 내에 전입신고하라고? 6개월 내 기존 집을 팔아라고? 팔아라고? 이게 토지거래하고 똑같네? 네. 이건 뭐야? 라는 게 이제 공포 심리를 유발하는데 일단 심리라는 게 우리가 어떤 뭐 부모가 자녀한테 야단을 치든 아니면 뭐 회사 팀장님한테 불려가서 한번 야단을 깨지든. 맞으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게 뭐 한 달, 2달 가지 않잖아요. 한 3번 혼나면 괜찮아져요 또. 아유 그래 씨, 혼내라 그래. 아유 그래 그냥 술 한잔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그쵸. 그냥 그래. 그래 뭐 마음대로 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심리 효과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 이거 뭐지? 무서워. 8월 되니까 뭐? 아니야 내가 6억 대출 받을 일이 없잖아. 6억 대출 연봉이 부부 합산 뭐 1억 이상 나와야 되는데 나 1억도 안 되는데 내가 왜 움츠렸지? 또 한편에서는 나는 대출 안 받고 사도 되는데 현금 20억 있는데 내가 왜 겁을 내고 있는 거야? 이제 현실을 자각을 하고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2달 9월 되니까 이제 완전히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해.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야 생각해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 대출 안 받으면 되잖아. 6억 이하 받으면 되잖아라는 나름대로의 이제 답을 냅니다 시장에서. 그러면 시장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앞서서 이제 2가지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가지. 하나는 수요, 네. 과잉. 하나는 공급, 부족. 부족. 수요 과잉을 해결하기는 더 힘들어요. 네. 야 지방에서 오지 마. 경기
인천에서도 서울 오지 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고속도로 막아버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진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방법. 수요를 억제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예. 수요를 분산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처럼 뭐 세종시에 혁신도시를 만든다. 실질적으로 실패했잖아요. 혁신도시 만들어서 수요가 분산이 됐나요? 서울 집값 오르고 세종시 집값만 올라갔죠. 오히려 지방에 있는 신도시 집값만 올라가고 1가구 2주택 만들었잖아요. 그때. 지방의 원도심들은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대전이나 이런 혁신도시를. 쪽. 예, 그렇죠, 그렇죠. 지방에도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원래 있던 원도심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신도시가 만드니까 새 아파트가 좋네. 원도심에 있던 분들이 가면서 원도심, 구도심이 죽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구도심의 일자리가 그냥 내려갔어야죠. 신도시를 만드는 네네. 게 아니라. 근데 이미 안 되는 거 이제 결정이 났고 지금 와서 앞서서 제가 야 대기업들 지방가 삼성이 대구지 라이온스 예. 너 삼성 본사 대구가 롯데는 부산이지. 부산이지? 기아 너 어디야 광주 너 광주 내려가 한화 대전 내려가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되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 분산은 안 돼.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야 공급이 부족한데 서울 집값 올라가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라는 답이 97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97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었고요. 대통령께서도 야 627은 맛보기야. 우리가 가지고 진짜 있는 센거 카드만. 있어. 그래서 시장에서는 진짜 센 거, 공급 대책이 있구나. 와, 아주 대단한 예. 엄청난 공급 대책이 나오구나라고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물론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97 대책보다 잘 만들 수는 없습니다. 뭐가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장관이라도, 상황에서 제가 장관이라도 갑자기 한강을 복개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산에 뭐 민족공원에 아파트 다 지을 수도 없고 예, 예. 현실적으로 답이 없잖아요. 제가 네. 국토부 장관이라도 답은 없는데 그래도 현상을 말씀드리면 이번 97 대책의 핵심이 135만 원 그쵸. 착공 착공. 이잖아요. 수도권에. 예, 예.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135만 원. 135만 원? 이게 약간 135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죠.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요. 일단은 첫 번째로 면밀하게 이게 말하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몇 조, 예. 뭐 몇 경,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거죠. 몇 조? 현실성에 와닿지가 않는 느낌이 좀 나는 있었을 거예요. 1억 현금도 없는데 뭐 50조, 100조, 200조 얘기하면 맞네. 머스크 형을 우리가 볼 때 그런 느낌이죠. 약간 머스크나 뭐 베이조스나 뭐 이런 사람들 보는 느낌이에요. 제드래곤 보거나. 우리하고는 뭐지? 135만 원 체감이 안 되니까 예. 이게 실제로 되는 거야? 분당 신도시가 10만 원인데 예. 분당 신도시 13개를 5년 내에 착공한다고 수도권에? 야 이게 가능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270만 원, 문재인 정부 200만 원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미 헤드라인을 선정원칙. 보는 순간 예. 느낌이 그래 제드래곤 보는 느낌이구나 라고 하니까 공감이 안 되죠. 정책이라는 거는 공감이 되고 체감이 돼서 내가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구나, 불안할 필요가 없겠구나, 계획을 세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번 공급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보도 자료가 49페이지예요. 그쵸. 거의 뚜껑 책 논문. 논문 하나 정도. 예. 그걸 다 읽어본 사람들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기자나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면 그걸 누가 읽어봅니까? 헤드라인만 보는데 헤드라인이 135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끝났다고 봐요. 135만 원 끝. 파격적으로 보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게 와닿지 않는. 파격이 어느 정도 파격이어야지.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아빠 나 서울대 의대 갈 거예요 라고 하면 열심히 해. 공감이 안 되죠. 옛날에 그 짤 아세요? 한화가 지금은 잘하는데 한화가 잘 못할 때 야구? 한창 못할 때 아들이 아빠 한화가 올해는 우승하겠죠? 정신 차려. 약간 그거랑 똑같죠. 이런 느낌. 그거 곱하기 10 느낌. 아,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번 대책은 내용은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국토부 담당자는 일주일, 2주일 밤새면서 만들었고 열심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줄로 끝나버렸으니까 국민들 평가를 못 받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차라리 그러면 쇼라도 좀 했어야지. 예를 들면 서리풀 지구에 2만 세대 있잖아요. 이번 대책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서리풀 지구 2만 세대를 헤드라인으로 끄집어내고 강남이니까 네, 야 네. 강남이 2만 세대 공급할게. 오, 뭐로? 그렇지. 반값으로. 물론 반값 내용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다면. 반값이 MB 정부 때 했잖아요. 세공 내고 그게 네. 왜 반값이 된 줄 알아요? 어떻게요?
토지 임대부니까 토지는 국가 땅이고 건물만 지어서 건물만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값이 안 들어가니까 반값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근데 국민들은 반값만 기억을 하거든요. 약간 쇼? 근데 토지 임대부로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의 중국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근데 얘기가 토지 나오겠죠. 임대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반값이죠. 그 많은 분들이 반값에 꽂혀요. 야, 강남에 반값 아파트가 나온대. 거기서 심리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135만 호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일단 심리 게임에서 시작점이 틀렸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공급 대책 답이 없다. 답이 없으면 사야지. 사야지. 지금 답이 없다잖아, 정부가. 그러면 규제밖에 없는데 나오는 내용이 이번 97 대책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 대책들도 나왔거든요. 꽤 많이 나왔지. 뭐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있고 LTV 50에서 40%로 내리길래 네. 토지거래가구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거야. 규제하는구나. 지정하는구나. 그러면 토지거래구역 지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겠구나. 예. 느낌이 딱 오죠. 야, 지정되기 전에 움직여야겠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몇 번을 경험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리고 사사사사 움직이더라고요. 나이 전 재산이잖아요. 나이 전 재산. 우리는 내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국가보다 내가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IMF 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억, 20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집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후, 내 자녀의 인생까지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부의 대물림이 예. 생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안 돼. 서울의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나는 사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라고 할 것인가? 야, 규제 되기 전에 사야 될까? 이미 답은 후자로 정해졌죠. 그러면서 빨리 움직입니다. 빨리. 그러면서 지금 97 대책 발표되고 상승률이 뛰더라고요. 마포, 성동, 광진, 동작, 강동, 뭐 분당 팍팍팍팍. 아마 내일 목요일에도 한국 부동산은 통계 나오거든요. 내일 9월 나오는 4주차. 네. 아마 놀랄 겁니다. 많이 저는 안 봐도 압니다. 9월 3주차보다 9월 4주차가 껑충 올라갈 겁니다. 이게 그 전주만 해도 저도 이제 그 친한 부동산 선생님들이 계셔요. 네. 이른바 취재원이라고 우리는 네, 네. 표현을 하는데 네. 되게 친하게 지내가지고 노원에 한 분 계시고 광진에 한 분 계시고 아, 좋은데요? 마포에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 쪽에 있고 막 이렇게 다 있어요. 네네. 한 번씩 전화를 다 해봤거든요. 네. 분명히 2주 전까지만 해도 내고 가능한 물량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지. 내놓지는 않는데 있지. 빨리 던져야 되는 물량들인데 있어. 쌓였어. 한 2, 3억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제는 계좌 받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좌는 게 그거죠. 제가 입금할게요라고 하는데 안 열어주는 거죠. 그렇죠. 계좌를. 나 사고 싶어요. 물건이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나왔어요. 계좌 주세요. 내 입금할게요. 안 줍니다. 지금 그래요. 안 주고 5천 올리고 5천 1억 올리고 5천 올려서 할게요. 또 3천 올리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옆 부동산에서 또 올려준다 그러고. 뭐 배액 상황.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나왔잖아요. 분당에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예.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약을 깨고 싶으면 집을 산 사람이 깨고 싶으면 계약금 포기하면 되고요. 야, 예. 계약금 너 주인 너 가져. 나 안 할래. 집값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뭐하러 사니? 라는 마음. 집값이 올라갈 때는 집주인들이 깨죠. 그렇죠. 야, 받은 계약금 돌려줄게. 싫은데요? 야, 법에 있어. 내가 하나 더 줄게.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 원, 아니 2,500만 원을 받았어요. 2,500만 원을 받으면 깨고 싶어요? 예. 그럼 2,500만 주면 안 되잖아요. 2,500 더 줘서 줘야지. 5,000원 5천 주면 줘야지. 되잖아요. 예. 커뮤니티에서 뭐가 올라왔냐면 미안해서 6,000을 줬다는 거예요. 왜? 집값이 3억 올랐으니까. 그 사이에. 그 까짓 거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해. 5천만 줘도 되는데 1,000 더 줄게. 그래도 나는 3억 올랐으니까 계산해 보면 2억 4천 이득이야. 이득이야. 기분 좋게 1,000 더. 이상한 계산법이긴 하다. 자기 손에 쥔 건 없는데. 실제로 네. 이상한 계산법이지만 받은 사람은 또 기분이 더 나쁜. 그럼 또 불안해요. 불안해서 미쳐요. 그 돈 상황이 못해갖고 되면 또 사러 가. 또 달려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또 사러 가게 되면 또 계좌번호 안 주고 또 호가 올라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정체가 그러냐 그러면 일부 지역만 일부만 이렇고요. 이러잖아요. 또 걱정되는 건 진짜 일부만 그런 거 맞아? 이러다가 확산되는 거 아니야? 정부는 무슨 대책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혼돈의 상황. 추석을 앞두고 원래 좀 안정적이고. 추석을 원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추석에 중요하죠. 모여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추석 때는 원래 안정이 돼야 되고요. 네. 명절 때 내려가서 우리 부모님 용돈 또 좀 마련해야.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부동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블랙홀이 돼서 다 잡아먹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그럼 규제가 뭐가 나올까? 이거였잖아요. 네. 토어제 얘기가
결국에 이제 성동 마포하지 않을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광진구로 몰려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진구가 계약이 됐었다고요. 많이들 많이 올랐었어요 실제로. 맞아 실제예요. 네. 근데 이제 성동 마포를 안 하니까 어차피 할 건데 지금 사자 그러면 거기가 오히려 안 하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여갖고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달 거냐 이게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어렵고 나중에도 그렇고 그럼 이거를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진짜 딜레마가 예. 진짜 딜레마가 뭐냐면은요.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걸기도 어렵고 네. 걸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당장. 지금 그게 문제예요. 예. 자, 강남 3구, 용산구가 항상 문제였는데 강남 3구, 용산구가 뭐 최근에 토지거래가구역이 이제 묶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네. 실제로는 2020년, 2021년에 토지거래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2017년 문재인 정부 8.2 대책 때부터 규제 지역이었어요. 2017년이 벌써 몇 년 됐어요? 거의 10년 됐어요. 7, 8년? 예. 전에부터 규제 지역이었어요. 토지거래가구역은 5년이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친구야.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가 친구예요. 그게 당연한 훈장 같은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에 양도세,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실거주를 해야 되고 모든 게 여기 맞춰져 있어요. 풀어주면 폭등해요. 안 풀어줘도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강남 3구, 용산구는 답이 없어요. 세무조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 뭐 내가 세무조사해서 뭐 그럴 게 없어. 그러면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애들 또 동작구, 강동구도 정부도 고민이에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집값이 올라가고 상승률이 커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니들 뭐 하는 거야? 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빨리 좀 집값 잡아라는 여론이 커지잖아요. 규제를 해. 거래량 떨어지겠죠. 상승률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2달, 3달 지나면 또 내성이 생겨. 그쵸. 또 반등하게 되면 이제 또 뭐 할 거예요? 예. 이게 정부의 지금 딜레마예요. 아, 공급은 해결이 안 되고. 예. 그러면 임기가 이제 한 100일 좀 넘었잖아요. 네, 네. 5년인데 네. 100일 거의 3달, 4달 만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규제한다? 3개월, 6개월 후에 그 남은 어떻게 4년. 남은 4년은 또 어떻게 이 항생제 내성처럼 이 규제의 내성이 생긴 이 시장을 수급이 안 맞는 시장을 또 무슨 규제로 전세 대출 규제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될까요? 세입자들만 또 막 울걸요? 그렇죠. 지금 또 강남은요. 전세가율이 3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살 사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가 이제 전세 대출하는 논리가 그거잖아요. 야, 전세가 밀어 올린다. 올라가게 되면 집값을 밀어 네. 올려서 이걸 차단하면 집값이 안 올라. 강남은 전세가 30%에서 밀어 올릴 것도 없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 사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먹히는 카드가 이제 많이 사라져버린 이 상황까지 지금 당황스럽죠. 진행이 돼서 지금 정부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선생님 솔직히 그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이 정도까지 급하게 움직일지는 몰랐죠. 저도 수급이 안 맞는 건 알죠. 불균형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빨라요.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부작용이 나올까요 나중에? 지금 또 사실 올해 예. 올해 집값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지역만요. 그렇죠. 강동, 강남, 송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강벨트와 벨트들. 경기도 일부 지역도 지역, 과천, 판교, 분당만. 예. 잠실 같은 경우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작년 12월, 11월, 9월 뭐 이 무렵에 잠실 엘스가 한 25억 정도 했었거든요. 33평짜리가. 네, 전용 84. 그때 어떤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이게 1년 전에 2023년 초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계약 나올 때 네. 금리 올라가지고 그때 19억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엘스 리센치가. 네. 27억 하다가 19억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25억 갔거든요. 22억, 23억에서 막 줄다리기 하다 25억까지 갔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기자가 전화 와서 잠실이 19억 하다가 지금 25억 1년 만에 올랐는데 야 이게 25억짜리가 30억 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라고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35억이 가요. 지금. 근데 세상이 돌아가더라고. 저는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예. 결국에는 이게 원인이 어디서부터 또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베일리, 반포의 반포 최고급 원베일리. 아파트 그리고 압구정이 가격을 치고 올라가요. 양극화의 정점이잖아요. 정점이죠. 걔네들. 뭐 현금 몇백억 네. 있는 사람들이 사요. 걔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원베일리가 70억 거래가 되다 보니까 잠실이 25억. 너무 아니, 싼데 그렇게 되는 거지.
야 이거 몇 년 전에 우리하고 뭐 한 10억 차이가 나던 데인데 이게 2배가 말이 돼? 네. 우리가 35억도 비싼 거 아닌 거 아니야라는 집주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기준점이 다 올라가 상황이었고 또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3월에 토지 거래가 구역 강남 3구 용산구 잠깐 묶으니까 이렇게 이제 됐죠. 마포 성동으로 가게 되고 마포 성동을 토지 거래가 구역 묶으면 광진이나 강동으로 갈 가고 거고. 광진 강동 묶으면 또 서대문이나 다른 서대문이나 데로 다른 가고 뭐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또 고민이 이거예요. 한 번에 묶어버리면 어때요? 차라리 수도권 다 묶어버릴까? 그러니까. 확 다 잡아버려? 그러면 이제 되게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외곽 지역들은 죽고 어. 이제 그러면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률이 마이너스 0.28이었나요? 예. 21인가 28까지 내려왔는데 네. 우리는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지금 대출 규제도 억울한데 미분양도 많은데 양주 뭐 평택 이런 어. 데들. 우리는 왜요? 왜 이렇게 우리는 되는 거죠? 뭘 잘못했어요? 우리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디까지 선별 규제를 할 것인가? 넌 넣고 넌 빠지고 이런 느낌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경기는 살려야 되고 예. 건설 경기는 안 좋고 다 묶어? 일부만 묶어? 풍선 효과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머리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을 주면 되는 건데 공급을 가장 공급을 빠르게 할 수 어디서? 있는 거는 네. 재건축보단 재개발 아닙니까? 재개발도 15년 걸리잖아요. 시작해서 15년이고 물론 진행되는 단지들도 있는데 그럼 재개발은 빨리 될까요? 규제를 풀어주면 재개발을 어떻게 빨리 하죠? 제일 빠른 게 신도시 개발인데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발표해가지고 이제 소지보상도 아직 100% 끝나지도 않았고요. 예. 지금 또 진행 중이에요. 그나마 3기 신도시는 가능성이 높아요.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어요. 경기도 인천이잖아. 그렇죠.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인데 이제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서 속도를 2, 3년, 4년 단축할 수는 있는데 가장 문제가 머니. 돈. 우리도 머니잖아요. 머니. 예. 재건축 재개발도 머니. 조합원들은 돈을 적게 내고 싶어요. 그렇죠. 사업성이라는 게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은 돈을 적게 내는 거예요. 조합원. 원주민들이. 네. 조합원들이 돈 적게 내고 새 아파트 받고 싶은 게 사업성이에요. 적게 낼수록 사업성이 좋습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내죠? 그냥 많이 비싸게. 많이 비싸게 맞습니다. 그쵸. 정확해요. 근데 많이 하려니까 용적률이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옛날 뭐 개포주공 5층짜리도 네. 아니고 많이 정부에서 용적률 올려준대요. 올려주는 것만큼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지어야 음마가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쉽지 않아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야 되는데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이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상한제가 되죠. 걸리죠. 예. 일반 분양가는 또 엄청 낮아요. 주변 시세의 30% 정도 더 낮게 로또가 생겨요. 예.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사업성이 안 좋아. 거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제초안도 조합원들은 이거 우리가 지금 남는 이렇게 게 없겠다. 남는 게 없는데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에 대한 또 답을 줘야 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폐지해도 난리, 예, 안 해도 안 난리. 해도 난리 나고. 이것도 진퇴양난인데 왜 그러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 과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을 팔 때는 양도세라는 걸 내잖아요. 그쵸. 샀는 가격에서 팔았는 가격의 시세 차이만큼 세금을 내는데 네는데 팔지도 않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데 내야 돼. 개발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뭐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씩 뭐 내요. 강남이나 용산 같은 경우는 3억에서 7억 정도 나와요. 예. 난 어떡하지? 돈 없는데 집을 팔아?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려고 집을 팔아야 된다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 과세. 나중에 양도세 또 내잖아. 예. 그럼 어떡하지? 그럼 구청장 입장에서 이제 세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안 될 거잖아요. 조세 저항이지. 예. 5억을 어떻게 내요? 그렇죠. 그렇죠. 배 째라. 그럼 배 째면 어떻게 째요? 압류 걸고 경매 넘겨야 되는데 공매로 넘기잖아요. 예. 내년 지방선거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를 안 했다고 다른 세금도 아니고 공매에 넘기면 그 지자체장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그냥 목 날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장도 부과하기도 싫어. 야, 나 굳이 안 하고 싶어. 조합원들도 나 내기 싫어. 그러면 이걸 정부가 과감하게 폐지를 해주면 야, 우리 안 받을게. 예. 대신 너희들 좀 빨리 좀 해주라. 공급이 부족해.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려니까 또 부자 감세. 부자 감세 논리가 있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야, 쟤들 아파트 사서 재건축 재개발해서 10억, 20억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국가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니들 왜 환수 안 해? 그렇게 되지. 너 부자 편이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답이 없습니다. 다 표류가 돼 있는 거죠. 네, 모든 게. 그럼 또 세금 있어요. 예.
또 집값 안정시키려면 저는 제일 빠른 방법이 매물이 나오면 되거든요. 공급이 안 되면 예.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안 되면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으면 던지게 하는. 안정이 되잖아요. 네네. 가만히 있으면 던질까요? 안 던지죠. 집값이 떨어질 때 던지죠. 근데 집값이 안 떨어져도 던질 수 있는 방법 인센티브를 줘야죠. 양도세 야 1년 동안 너 지금 면제해주는 그냥 거. 팔면 중과세가 되면 더 많이 내야 되고 기본 세율이 6에서 45%거든요. 근데 3주택자 중과세가 적용이 되면 이게 82.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방세까지 합치면 네, 지방세까지. 그럼 안 팔아요. 안 팔지. 매물 누가 잠김 팔아요? 현상이 예. 생겨요. 그러면 그게 내년 5월 9일까지예요. 그러면 기본 세율 6에서 45%인데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팔아요. 예. 그러면 야 잠깐만 있어봐. 우리가 내년 1년 내에 니들이 집 팔면 45가 아니라 35% 해줄게. 깎아줄게. 그 다음부터 너희 45니까 계산해봐. 지금 강남 집값이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야? 종부세도 좀 살짝 올릴게. 공정시장 가입비율 60%인데 매년 5%포인트씩 올릴 거니까 부담스러울 거야. 내년에 팔아. 한참만 팔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팔아볼까? 어. 야 1년 내에 35%. 야 이거 개꿀인데? 예. 이게 몇 억씩 가거든요. 차이가. 그렇죠. 그런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못해요. 그것도 또 부자가 부자 가면 없어요. 되잖아요. 야 부자들한테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미쳤냐? 또 종부세를 올리잖아요. 예. 종부세를 올리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또 조세죠. 조세 정화 오죠. 서울에는 이제 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집 있는 사람들의 표와 집이 없는 사람들의 표가 있는데 양도세를 내리면 집 없는 사람들의 표가 날아가고 보유세를 올리면 집 있는 사람들의 표가 날아가요. 예.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이게 몇만 표 가지고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민감한데 예. 안 하죠. 음. 야 이거 하지 말자. 됐어 그냥 일단 대출 규제부터 하자.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까 양도세 한시적인 중과배제 있잖아요. 그게 2014년도 제 기억엔 3월 30일까지 됐었던 2015년도 3월 31일까지 그게 됐었던 게 최근이거든요. 네. 아예 없애줬었어요. 네, 맞아요. 다주택자들. 그때 제가 집을 샀는데 잘 얼마를 싸게 샀냐면은 2억 1천만 원에 내놓은 집을 1억 8천까지 깎았었어요. 그때는 그 좋은 자리에서. 시절이었지. 근데 이 아저씨가 그 집을 4천만 원인가 주고 샀던 집이거든요. 네. 지금 안 팔면 그게 3월 20일이었어요. 네. 내가 이 자리에 잔금까지 다 해줄게 이렇게 저도 얘기를 했더니 해준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네, 그땐 그래갖고 너도 좋고 이분도 서로가 좋고 좋았죠. 그리고 그래서 집값들이 다 빠졌었어요. 맞아요. 그런 급매물들이 계속 속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게 쉽지 않아. 이제 이 둘은 좋은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 시장에 다시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은 또 포모 현상도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예.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달라요. 다 같은 한 표긴 하니까. 네, 다 같은 한 표니까 네. 양도세를 내리는 것도 문제고 보유세를 올리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알거든. 네. 문재인 정부가 왜 실패했어요? 음. 문재인 정부의 실패, 부동산에 대해서 실패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다른 거 빼고 그거 때문에 정권 바뀌었다는 얘기가 그냥 대놓고 공공연하게. 나왔었으니까요. 실제로 저는 그 그렇게 표수가 생각합니다. 그거잖아요. 네. 그 보유세 집값 표잖아요. 문제 아니었으면 그 표가 그렇게 안 나왔죠. 단순히 계산을 해도. 그러니까 야 이거 부동산 표가 무섭네. 근데 이게 표가 양쪽으로 갈려지다 보니까 지금 어떡하지? 중간에서 네. 이쪽으로 가도 문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도 문제. 문제니까 지금 그래서 세금 규제가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야 우리 안 할게. 그냥 대출로 잡을 수 있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확신이 떨어지죠. 6.27 대책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잡을 수 있었어 이렇게 뭐 야, 약간 됐어. 있었어요. 예. 대출 규제만 하면은 잡을 수 있어. 이제 자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까 최상욱 대표님도 얘기한 게 예. 야, 대출 규제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왜 내성이 생겼거든요. 약발이 없다. 여기서 대출 규제 더 강화해도 6억으로 했잖아요. 5억으로 내려도 아마 시장에서 충격이 크지 않습니다. 왜 충격 요법은 한 대 맞을 때가 아프지. 아버지한테 PC방 갔다가 한 대 맞았어. 세게. 처음으로. 예. 아파. 그 다음 걸려서 2대 때리면 그래, 그냥 아유 빨리 때려라 그냥. 세대째부터는 그냥 잡으면서 들어가요. 엉덩이 이렇게 잡으면서 그냥 맞을 웃으면서 준비하면서 맞아 들어- 그냥 예. 빨리 때려라 그냥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지금 맞아, 발생하고 진짜. 있어서 진짜로 규제는 무섭습니다. 규제의 내성이 생긴다는 건 그래서 규제는 일시적으로 나와서 단기간에 조정을 거치고 빨리 개혁이나 개선을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와야 강남이 된다는 거죠. 7, 8년 동안 규제에 묶어두면서 내성이 생기도록 방치했다는 점은 저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했다가 풀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묶었다가를 해야 되는데 예. 풀었다 묶었다를 해야 되는데 묶어놔 보니까 이게 스며들어서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당연하게끔 여겨버리는. 그러니까요. 예. 강남의 규제 당연하지. 당연히 무서워요. 풀어주면 폭등, 안 풀어줘도 신고가.
진짜 이게 참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냥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가정이긴 한데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예전에 저희가 고가 아파트를 15억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준 적이 있었잖아요. 15억 이상짜리에 대해서는 대출 안 나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전에는. 있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15억이 굉장히 고가 아파트고 뭐 보유세도 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고가 아파트들이 40억 정도는 하더라고요, 보통. 지금은 그때 기준에서는 그때 기준은 뭐 40억, 70억 사이더라고요. 그때 15억이 지금 체감은 40억, 45억 45억입니다. 정도잖아요. 예. 그러면은 퍼센테이지 요율을 그때 정도만 줘도 보유세를 네. 못 버티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한간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부자 감세 논란 플러스 부자 감세는 이제 내려줬을 네. 때고 이거는 부자 보세 증세 저항. 쪽으로 가나요? 그러면 자 서울의 아파트 평균이 14억, 15억 정도 합니다. 예, 평균. 지금, 예. 평균 이상이면 대상이 돼요. 내가 민주당 지지자든 국민의힘 지지자든 뭐 대한민국에 이제 두 지지자가 있잖아요. 예. 15억 이상 가진 사람이 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니잖아요. 개혁신당은 왜 빠시는 거야? 개혁신당도 있죠. 근데 개혁신당을 보게 되면 어느 예. 쪽에 이제 보수 진보로 이제 논리를 가게 예, 됩니다. 예.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예. 그러면 네. 자 이분들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쪽으로 해도 문제. 그러니까 표가 보유세를 올려 그런 식으로 예.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당 지지자예요. 나는 여당 지지자야. 근데 그게 나한테 돌아와. 내가 300만 원, 500만 원 내던 걸 1000만 원, 2000만 원 내래. 예. 골수 지지자가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진짜 내가 지지해 줬더니 나 힘들어 죽겠네. 뭐야? 그렇지. 이거는 불합리해. 왜? 나는 내가 중요하니까. 음. 그 표가 만약에 100이라는 게 있으면 아마 한 2, 30은 날아갈걸요? 중도로 흡수가 되거나 그분들이 진보가 보수가 되지는 않아도 중도로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이 될까?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실수했는 게 보유세를 올렸잖아요. 아 부담스러워. 팔고 싶어. 팔아야 되는데 양도세도 올려. 네. 엑시트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지. 80% 내고는 난 애국자는 아니다. 10억 남았는데 8억 세금 내고 나 2억 내 통장에 들어오면 난 죽어도 가져갈래.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해야죠.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야 되는데 이거 표 두 개가 다 날아간다니까요. 아 이거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정치 논리로 보게 되면 안 최악의 되는 답이에요. 최악의 수가 되는구나. 양쪽 표를 다 놓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매물이 유일한 안 나오면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정치 이제 논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치 논리로 봤을 땐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달에 우리가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것 못할 같습니다. 것 같죠.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서울 집값 있잖아요. 때문에. 그렇죠. 여건은 무르익고 저도 처음에는 10월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 보고 아 예. 됐다. 10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미국이 이번에 금통위 때 인하하면서 올해 2번, 내년에 한 번 정도 더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국은행 당연히 내려야겠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아. 당연히 내려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발목을 탁 잡는 게 서울 집값이 9월부터 또 고개를 드네. 한국은행은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고민해야 되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머리가 아픈 두 명이 있잖아요. 국토부 장관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총재. 잠이 안 올걸요. 야 이거 어떡하지? 경제를 생각하면 내려야 되는데 부동산 생각하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러면 정부가 한국은행의 짐을 들어주려면 집값을 빨리 안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대책이 추석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봐요. 추석이 터닝 포인트인데 추석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제 민심이 그거는 진짜 이제 무시 걷잡을 수가 못해요. 예. 추석이 좀 길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한강 벨트가 뚫려버리면 노동항까지 순식간에 갑니다. 지금은 들썩거려요. 지금은 양극화잖아요. 그러니까 노동항도 살짝씩 들썩대고 있는데 이게 심리는 한순간이거든요. 이게 한 번 뚫리게 되면 추석 지나고 노동강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라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진정이 중요해요.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추석 전에 불을 꺼야 예. 추석 명절 때 고향집에 갔다 와서 좀 한 쉬고 나면 이제 냉수 먹고 정신 차리는데 이걸 내버려두게 되면 불이 붙어버린다니까. 갔다 와가지고 더 전화하고 막 휴일에도 전화한대요. 네. 요즘에 그 부동산 선생님들이 하는 게 자기들은 지표가 있대요. 부동산이 활황 지표가 있는데
그 정덕 씨 나는 그런 게 있어. 뭔데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전화가 10통 이상 오면은 그 불 붙은 건데 요즘에 그래 지난주가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그렇게 온대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매물을 빨리 잡고 싶은 거야. 이게 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남보다 한 발 앞서야 되거든. 그렇죠. 뒤떨어지면 안 되거든. 예. 이게 포모 현상이거든요. 예. 피어오르면 미싱아웃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 맞아요. 빨리 움직여. 빨리. 남들보다 먼저. 월요일 되면 사람이 몰릴 것 같아. 그럼 나는 토요일, 일요일 날 빨리 움직여야 돼. 또 반대 현상도 있어요. 푸 현상이라고 하는데 피어 오브 오버페잉. 높게 지불하는 것도 싫어. 아, 그러니까 집값이 좀만 떨어질 기미가 있어도 발을 다 빼버리거든요. 그렇게 떨어질 때 팍팍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도 그렇게 떨어.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심리가 공존하는데 지금은 올라갈 것 같아라는 두려움이 이제 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커지고 있다는 거는 정부가 지금 빨리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까지는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면은 어차피 뭐 나올 건데 나올 거예요. 네, 안 나올 수 없어요. 네, 이거보단 저는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실수요자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지금. 미치죠. 지금 한숨을 쉬신 게 안타까움의 한숨이라고 정말 느껴져요. 아, 그럼요. 너무너무 지금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우리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네.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실수요자들은 제 원칙은 저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자금력이 되고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네. 저는 저스트 두잇입니다. 그냥 하라고. 예. 그냥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 초도 그랬고요. 제가 미래를 압니까? 이 한강벨트 집값이 올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은 저도 몰랐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알았으면 나도 하나 더 샀죠. 나도 몰랐지. 몰랐는데 예. 제가 왜 저스트 두잇이냐면 이 단기 미래는 예측을 못해요. 전문가들도 예측을 못하는 걸 일반인들이 올라가는 줄 알고 어떻게 사고 선생님 내년에 어떻게 돼요? 왜요? 내년에 떨어지면 사게요. 떨어지면 살 수 있어요? 아까 더 떨어질 현상 거 그랬잖아요. 더 떨어질 거 못 사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못 사는 네. 거예요. 그러면 자 떨어질 때 못 사는 거를 왜 내년을 왜 고민하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저스트 두잇 하는 전제 조건은요. 10년 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10년 후에 우리 집은 평균 7년을 보유하니까 10년 후에 올라갈 곳이 어디야? 우리는 주식은 호흡이 짧잖아요. 오늘 또 막 조정이 되고 막 네네.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고 10년 후거든요. 그럼 네네. 10년 후에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 수급을 봐야죠. 10년 후에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지역, 10년 후에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면은 돈이 있으면 사도 된다는 거죠. 내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9년 뒤에 보는 건데. 뭐. 그러니까 내년에 떨어져도 안 팔면 되잖아. 집이라는 게 우리 가족이 잘 살거나 전세를 주거나 어차피 10년 후인데 왜 그래 봐.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 그냥 이자나 갚아. 라는 게 저는 실수요자들한테는 맞는 전략인데 전제 조건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변수가 정부가 97 대책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는 37만 2천 호가 정부가 착공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착공은 분양이에요. 공공 분양 물량들이 엄청 넘쳐납니다. 서울은 아니어도 3기 신도시가 입지가 좋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내가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 5천만 원 1억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집을 어떻게 사요?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소득도 안 되는 이런 분들은 전세 살면서 청약 37만 원 중에 37만 원 안 나와도 돼요. 25만 원만 나와도 수도권에 5년 동안 25만 원이면 1년에 5만 원씩 때려 나오거든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무주택자들 잔치인데. 그러면 내가 거주하는 지역들 있잖아. 오늘 또 점심 때 기자하고 밥 먹었는데 인천에 사시는 분이에요. 예. 무주택이에요. 그거 제가 얘기했어요. 인천 계양신도시 해라. 음. 왜요? 저는 하남 하고 싶은데요. 너 하남시 아니잖아. 해당 지역 거주자들한테 우선권을 주거든요. 아. 인천시는 50%. 예. 경기도 하남은 30%, 경기도 20, 나머지 50. 어. 하남시 인구 얼마 된다고. 거기 그쵸. 30% 주면 하남시 무주택자들 중에 조건 좋은 사람들은 거의 다 당첨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 보지 말고 내 지역에 충실하자.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은 창릉, 부천은 대장, 대장. 남양주는 왕수, 왕수. 하남은 교산. 아니면 미리 거기에 들어가서 전입을 해서 살고 있는 것도 좋은 괜찮겠네요. 방법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수원시 살고 있는데 네. 고양 창릉 신도시 하고 싶어. 고양시로 가세요. 1년 이상 거주하고 자격 요건 만들면 되니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온다고요. 광명 시흥 신도시는 나중에 나오고. 그러면 나는 광명 하고 싶어. 지금부터 들어가서 한 3년 살다 보면 나올 거예요. 거기가 좋은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고.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왜 계약금 10%만 내고 중도금 대출 받고 입주할 때
대출 받고 부모님한테 뭐 가능하다면 도움 좀 받고 3, 4년 동안 허리끈 졸라매고 종잣돈 모으면 가능할 것 저렴하잖아요. 같은데. 예. 전용 59 3기 신도시들은 전용 59는 한 5억 6억에 나올 거거든요. 와 3분의 1 가격이네. 요즘 5억 6억은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그 정도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내 집 마련 못하는 거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희망을 좀 가지세요. 야 이게 또 찾아보니까 있네요. 있어요. 예. 꼭 우리가 강남에 가야 된다? 그 눈높이가 나는 저기 강남구에 있는 개포동에 있는 DH 저기에 25평에 살고 싶은 거야. 신혼집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모님을 좀 보세요. 부모님이 나한테 한 30억, 40억 줄 수 있으면 그렇게 꿈을 가지셔도 좋죠. 그것도 이제 저것도 해야죠. 뭐 세금도 냈는데 이제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 얼마 없을 것 같긴 합니다.